조선 왕실의 며느리로 들어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공신 가문의 딸이자 종친의 아내, 정사품에 준하는 예우까지 받았던 삶.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집에서 쫓겨났고 법적으로는 아내였지만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재혼도 보호도 허락되지 않은 신분 기처, 그리고 몇 년 뒤 조정을 뒤흔든 이름 하나가 기록에 남습니다. 어우동. 그녀에게는 과연 무엇이 죄였을까요? 15세기 조선 한양. 어우동은 공신 가문의 딸로 태어났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가문은 지체 높은 양반가였으며 조선 건국 과정에서 공을 세운 집안이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료에는 그녀의 외모에 대한 언급이 남아있다. 여성의 용모가 기록에 남는 일은 흔치 않았지만 어우동의 경우 빼어난 미모를 지녔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이는 당대에도 그녀의 외모가 주목받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혼기가 찾아 어우동에게 혼담이 들어왔다. 상대는 왕실 종친이었다. 태종의 증손자이자 종친인 태강수 이동이 그 주인공이었다. 태종은 조선 3대 임금으로 왕권을 확립하고 왕자의 난을 평정한 인물이었다. 그의 혈통을 이어받은 종친과의 혼인은 일반 양반과 여성에게 쉽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었다. 혼인이 성사되었다. 어우동은 왕실 종친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다. 이로써 그녀는 단순한 양반 여성의 지위를 넘어섰다. 왕실 내부의 일원으로 편입된 것이다. 혼인 후 그녀는 종친의 배우자로서 정사품에 해당하는 예우가 따랐다. 조선시대 품계 체계에서 정사품은 상당한 위치였다. 왕실 종친의 배우자로서 공식적인 지위와 예우가 뒤따랐다. 시간이 흘러 어우동은 딸을 낳았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삶은 안정적이었다. 명문 양반가 출신으로 왕실 종친과 혼인하고 자녀까지 둔 상황이었다. 당시 여성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삶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혼인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구체적인 경위는 사료마다 다르게 전해진다. 다만 부부 관계가 깨어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만이 남아있다. 조선시대 여성에게 혼인 관계의 파탄은 삶의 전환점이었다. 특히 왕실 종친의 며느리라는 지위는 더욱 엄격한 행실을 요구했다. 유교 이념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이런 처지에 놓인 여성은 정절을 지키며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다. 어우동은 이제 어린 딸을 둔 어머니였다. 왕실 종친 가문의 며느리라는 신분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혼인관계의 파탄은 그녀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집안 내에서의 위치, 경제적 기반, 사회적 시선 모두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사료에는 이 시기의 구체적인 행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후 벌어질 일들을 고려할 때 이 시기가 그녀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었음은 분명하다. 어우동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남편이 생존해 있던 시기, 어우동은 집에서 내쫓겼다. 남편 태강수 이동이 그녀를 집 밖으로 쫓아낸 것이다. 왕실 종친의 아내가 집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더욱이 그녀는 정사품에 준하는 예우를 받던 왕실 가문의 며느리였다. 남편 측에서는 명분을 내세웠다. 기록에 따르면 태강수 이동은 어우동이 외간 남자와 간통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조선시대의 간통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가장 심각한 혐의 중 하나였다. 특히 왕실 종친의 배우자가 이런 죄목을 뒤집어 쓴다는 것은 그 자체로 파멸을 의미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는 전혀 다른 정황이 전해진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태강수 이동은 기생에게 깊이 빠져 있었다. 당시 양반 남성이 기생과 관계를 맺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었으나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 문제가 되었다. 특히 왕실 종친이라는 신분을 고려하면 더욱 신중해야 할 일이었다. 실록은 이동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는 기생에게 빠진 나머지 아내의 허물을 들추어냈다는 것이다. 아내를 내쫓기 위한 명분을 만들었다는 의미였다. 기록에는 이것이 일방적인 조치였음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조선시대에는 양반 이상의 신분이 이혼하려면 반드시 왕의 허락이 필요했다. 이는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법적 규정이었다. 특히 왕실 종친의 경우 더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왕은
태강수 이동에게 명령을 내렸다. 아내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복귀 명령이었다.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신하는 물론 왕실 종친이라 할지라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태강수 이동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왕명 불복종은 그 자체로 중대한 죄였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록에는 그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어우동이 결국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사실만이 확인된다. 종친 신분이라는 특수성과 당시 정치적 상황 때문에 공식적인 처벌 기록이 남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어우동은 기처가 되었다. 기처란 남편에게 버림받았으나 공식적으로 이혼하지 못한 상태를 뜻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태강수 이동의 아내였다. 기처는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재혼은 금지되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남편의 보호와 부양을 받지 못하는 모순된 신분이었다. 이 상태는 여러 문제를 낳았다. 우선 재혼이 불가능했다. 법적으로 기혼 상태였기 때문이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남편에게 쫓겨난 딸을 받아들이는 것은 집안의 명예에 손상을 가져왔다. 경제적 기반도 사라졌다. 남편의 경제적 지원은 끊겼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조선시대 여성에게 이런 상황은 사회적 죽음에 가까웠다. 신부는 왕실 종친의 아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다. 법은 그녀를 기혼 여성으로 규정했지만 현실은 그녀를 아내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회적으로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어우동의 입장에서 이것은 이중의 속박이었다. 이혼할 수도, 재혼할 수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상태. 법적 지위와 현실적 처지 사이의 괴리가 그녀를 올감했다. 왕실 종친의 며느리라는 신분은 오히려 더 큰 제약으로 작용했다. 기록에는 이 시기 어우동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그녀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였음은 분명하다. 남편도 집도 경제적 기반도 없는 채로 기처라는 애매한 신분만을 떠안게 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은 태강수 이동의 행위를 비판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아내를 일방적으로 내쫓고 왕명까지 거역한 행동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록의 기록이 어우동의 현실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기처로 남아 있었고 그 상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어우동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사회가 정한 규범 안에서 조용히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당시 조선 사회에서 그녀와 같은 처지의 여성이 택할 수 있는 길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기처가 된 이후 어우동의 행적은 기록에 구체적으로 남아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시작했다. 왕실, 종친의 아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를 기생이나 첩으로 소개하며 여러 남성과 관계를 맺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료에는 그 대상이 광범위하게 기록되어 있다. 왕족이 포함되어 있었다. 왕실, 혈통을 이어받은 종친 가문의 남성들이었다. 사대부 계층도 있었다. 조선시대 지배 계층인 양반 관료들이었다. 하급 관리들도 그녀와 관계를 맺었다고 전해진다. 심지어 노비 신분의 남성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신분의 위계를 가리지 않은 행적이었다.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다. 양반과 상민, 양인과 천민 사이의 경계는 명확했다. 특히 왕실 종친의 배우자라는 신분을 지닌 여성이 천민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기록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도 전해진다. 어우동은 일부 남성과 매우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일부 기록에는 이름을 몸에 새겼다는 해석이 전해지기도 한다. 피부에 글자를 새기는 행위는 문신을 의미했다. 이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유교 질서에서 몸은 부모에게 받은 것으로 여겨졌다.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었다. 특히 신체에 상처를 내는 행위는 중대한 금기였다. 효의 개념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록은 여러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그녀가 유교적 규범에서 크게 벗어난 행위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특정 남성과의 관계가 일시적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영구적인 표시를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깊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장소 또한 문제가 되었다. 자백과 조사 기록에 따르면 어우동이 남성들과 관계를 맺은 곳은 사적 공간에 국한되지 않았다. 혐의 내용에는 관청이 포함되어 있었다. 관청은 국가의 공무를 처리하는 공적 공간이었다. 왕의 명을 받들어 정사를 논하는 곳이었다. 길가의 집도 기록에 등장한다. 누구의 집인지 명확하지 않은 장소들이었다. 지나가다 들른 곳이거나 잠시 머무는 임시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그녀의 행적이 특정 장소에 고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사당이었다. 사당은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제사를 지내고 조상에게 예를 올리는 곳이었다. 유교 사회에서 사당은 가문의 정체성과 직결된 장소였다. 함부로 출입할 수 없었으며 더욱이 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혐의에 사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당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란한 행실로 치부될 문제가 아니었다. 조상에 대한 불경이자 유교 질서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공적 공간과 신성한 장소가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사회 규범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인식되었다. 당시 조선 사회의 반응은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여러 사료에 어우동의 행적이 반복적으로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의 파장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간통 사건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상세히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의 신분, 행동의 범위, 장소의 성격 모두가 예외적이었다. 어우동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기초였다. 태강수 이동의 아내라는 신분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신분을 숨기고 다양한 계층의 남성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회가 금기시하는 장소까지 혐의에 포함된 행동을 이어갔다. 기록에는 이 시기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여러 남성과의 관계가 반복되었고 그 과정이 상당 기간 이어졌음은 분명하다. 여러 장소를 오가며 다양한 신분의 남성들을 만났다는 점에서 이례적 사건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어우동의 행적은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다. 왕실 종친의 아내가 신분을 숨기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은 은밀히 퍼져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공적 공간에서의 혐의는 비밀로 유지되기 어려웠다. 소문은 사람들 사이로 번져갔고 조정에도 알려지게 되었다.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1480년 어우동은 의금부에 체포되었다. 의금부는 조선시대 왕명을 받들어 중대한 범죄를 다루던 기관이었다. 반역, 강상죄, 왕실 관련 사건 등을 전담했다. 일반 형조와 달리 직접 국왕에게 보고하는 구조였다. 의금부에 끌려간다는 것 자체가 사안의 중대함을 의미했다. 체포의 직접적인 계기는 특정 사건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왕족과의 근친 관계가 드러났다. 근친이란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이를 뜻했다. 조선시대의 법에서 근친 간의 성관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특히 왕실 혈통이 연루된 경우 더욱 심각하게 다뤄졌다. 어우동은 법적으로 왕실 종친의 아내였다. 그런 그녀가 다른 왕족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단순한 간통을 넘어선 문제였다. 왕실 내부의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로 간주되었다. 이것이 의금부가 직접 나선 이유였다. 취조가 시작되었다. 처음 어우동은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전해진다. 의금부의 신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자신의 행적을 부인하거나 변명하지도 않았다.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의금부 관리의 말 때문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취조관은 어우동에게 특정한 발언을 했다. 사실을 모두 밝히면 형량에 참작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자백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이 말이 어느 정도 진실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시대 법 체계에서 자백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중형을 면하게 해준다는 보장은 없었다. 상황에 따라, 죄의 경중에 따라 달랐다. 다만 취조 과정에서 협조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이해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어우동은 입을 열었다. 그녀는 관계했던 남성들의 이름을 차례로 밝히기 시작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었다.
여러 명의 이름이 연이어 나왔다. 신분도, 지위도, 나이도 각기 달랐다. 자백된 인원수는 사료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일부 기록에는 7명으로 나와 있다. 다른 사료에는 17명으로 전해진다. 정확한 숫자가 무엇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기록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자백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했는지에 따라 달라졌을 수도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수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두 명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사료에 반복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 남성과의 관계가 연쇄적으로 드러났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어우동의 자백 내용은 조정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우선 관계 인원의 규모가 문제였다. 7명이든 17명이든 왕실, 종친의 아내가 그만큼 많은 남성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조선 건국 이래 이런 규모의 사건이 공식 기록에 남은 적이 없었다. 신분 구성도 충격적이었다. 자백된 이름 중에는 왕족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대부 계층의 관료들도 있었다. 하급 관리들의 이름도 나왔다. 심지어 노비 신분의 남성까지 언급되었다. 최상층에서 최하층까지 신분의 위계를 완전히 무시한 구성이었다. 장소의 성격 역시 자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관청, 길가의 집, 사당 등이 언급되었다.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신성한 장소와 일상적 장소가 뒤섞여 있었다. 어디에서든 규범을 벗어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의금부는 자백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어우동이 언급한 남성들이 하나씩 불려나왔다. 그들 또한 취조를 받았다. 일부는 사실을 인정했고 일부는 부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어우동의 자백이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조정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여성의 일탈로 끝나지 않았다. 왕실의 위신, 유교 질서, 신분체계 모두가 연루된 문제였다. 특히 왕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기록에 따르면 조정 신하들 사이에서 논의가 이어졌다.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관련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가 핵심이었다. 의견이 엇갈렸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한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어우동은 여전히 의금부에 갇혀 있었다. 자백은 끝났지만 그것이 그녀를 구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자백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광범위할수록 상황은 더욱 불리해졌다. 형량에 참작될 수 있다는 발언이 무색하게 사태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의금부의 보고서는 왕에게 올라갔다. 성종은 이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했다. 어우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관련된 남성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사건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할 것인가. 모든 결정은 왕의 손에 달려 있었다. 조선 사회는 이 사건의 결말을 주시하고 있었다. 의금부의 보고가 올라가자 조정은 처벌 수위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대신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한쪽에서는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간통죄에 대한 법 규정을 따르면 유배형이 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조선의 법전에는 간통에 대한 형량이 명시되어 있었고 사형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었다. 반대편에서는 다른 논리를 내세웠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간통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풍속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관계 인원의 규모, 신분을 가리지 않은 행위, 신성한 장소에서의 행동 등이 모두 유교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되었다. 극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사건의 파장이 컸고 왕실이 연루되어 있었으며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만약 이 사건을 가볍게 처리한다면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최종 판단은 성종의 몫이었다. 성종은 조선 9대 왕으로 법전 편찬과 제도 정비에 힘썼던 임금이었다. 그는 유교 이념을 국가 통치의 근간으로 삼았다. 예법과 질서를 중시했고 사회 규범을 확립하는 데 관심이 많았다. 기록을 통해 볼 때 성종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단순히 한 여성의 일탈로 보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유교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선례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왕실 종친의 아내라는 신분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간통죄 자체만으로는 형량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조문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사형까지 가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다른 법조항이 적용되었다. 후대 연구자들은 강상죄 논리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강상죄란 유교 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뜻했다. 교부대시가 선고되었다. 교부대시한 왕명으로 즉시 집행되는 교수형을 의미했다. 일반적인 형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령이 내려지는 즉시 실행되는 극형이었다. 재심이나 상소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명령이 내려진 당일 어우동은 형장으로 끌려갔다. 기록에는 구체적인 집행 장소나 과정이 상세히 남아있지 않다. 다만 교수형이 즉시 집행되었다는 사실만이 전해진다. 어우동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그녀와 관계를 맺었던 남성들의 처벌은 달랐다. 사료를 살펴보면 그들 중 사형에 처해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일부는 장형을 받았다. 곤장으로 매를 맞는 형벌이었다. 일부는 유배형에 처해졌다. 먼 지역으로 추방되어 일정 기간 거주를 제한당하는 처벌이었다. 속전으로 처리된 경우도 있었다. 속전이란 돈을 내고 형을 면하는 제도였다. 신분과 재력에 따라 이런 방식이 허용되기도 했다. 결국 남성들의 처벌은 장형, 유배, 속전 등으로 갈렸다. 모두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처벌의 무게가 한쪽으로 집중되었다. 같은 행위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유독 어우동만이 사형을 당했다. 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 그녀가 왕실 종친의 아내였다는 점, 기처 상태에서 행동을 이어갔다는 점, 신분을 숨기고 여러 남성과 관계를 맺었다는 점 등이 가중 사유로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남성들 역시 왕족이 포함되어 있었고 기혼자도 있었으며 공적 장소에서의 행위에 참여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목숨을 잃지 않았다. 형량의 차이가 단순히 법적 논리만으로 정당화되기는 어려웠다. 조선 사회의 구조가 드러나는 지점이었다. 여성에게 요구되는 정절의 기준과 남성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달랐다. 같은 행위라도 여성이 저질렀을 때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되었다. 특히 기혼 여성, 양반 이상의 신분을 가진 여성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었다. 어우동 사건 이후 변화가 일어났다. 조선은 여성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정절, 이념이 더욱 강조되었다. 열녀를 기리는 정려 제도가 확대되었고 재혼한 여성의 자손에 대한 제약도 강화되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이후 간통과 풍속 관련 규정이 더욱 세밀해졌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간통에 대한 처벌 규정이 세밀해졌고 여성의 행실을 감시하는 사회적 장치가 늘어났다. 가문의 명예와 여성의 정절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한 여성의 행동이 가문 전체의 수치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굳어졌다. 어우동 사건은 단순한 범죄 기록으로 남지 않았다. 이 사건은 조선 사회가 어떤 질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선택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누구를 처벌하고 누구를 보호하며 어떤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한 여성이 희생되었다. 기록은 남았지만 그 안에 담긴 목소리는 하나뿐이었다. 어우동 자신의 말은 어디에도 직접 전해지지 않는다.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기처가 된 이후 무엇을 느꼈는지, 자백 과정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다. 남아있는 것은 조정의 판단, 대신들의 논의, 왕의 명령뿐이었다. 역사는 승자와 권력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다. 어우동 사건은 그 말을 정확히 보여준다. 기록을 남긴 쪽은 그녀를 처벌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시선으로 사건이 서술되었고 그들의 논리로 결말이 정당화되었다. 하지만 기록 너머의 현실은 복잡했을 것이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왕명조차 무시당하며 기처라는 법적 공백 상태에 놓인 여성, 재혼도 독립도 보호도 받을 수 없었던 처지. 그 상황에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기록이 말해주지 않는다. 어우동의 이야기는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해져 왔다. 때로는 경고의 사례로, 때로는 금기를 어긴 여성의 상징으로 언급되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다시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처벌의 기록만이 아니다. 누가 기록을 남겼는가? 누구의 목소리가 지워졌는가? 어떤 구조가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집중시켰는가? 그 질문들이 이 이야기를 오늘날에도 의미 있게 만든다. 이처럼 기록 속에 남은 역사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두 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기록에 근거한 역사로 찾아뵙겠습니다.